복덩이들 안녕, 복덕방 언니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불인이들을 위해 부동산 기초영어 30개를 10분 안에 마스터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불인이 대표 윤서 PD 준비됐나요? 근데 30개는 너무 많은데요? 영어 단어 하나 10개 외우기 30개 아주 기초적인 것들로 준비를 했어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로 준비를 했는데 30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부동산 대화가 가능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언니가 티칭을 해드릴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Yes, I'm ready. 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매매와 임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게요. 매매와 임대. 매매는 소유권이 바뀌는 거래예요. 그리고 임대는 소유권은 바뀌지 않고 내가 뭐 집이라든지 공간을 빌려 쓰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 있어요. 매도자와 매수자. 매도가 뭐죠? 파는 사람. 그렇지. 매도는 파는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이 되거나 건물주가 되거나 하겠죠. 그리고 매수는 사는 사람. 근데 이게 은근히 딱 물어보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게 매수의 시옷 그리고 사는 사람의 시옷. 그러니까 수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수는 사는 사람이라고 딱 기억을 해두면 매도는 이제 파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저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은 임대를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상가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대인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세입자야. 임차인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임차인은 세입자예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너무 무시하시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윤서 PD. 퀴즈요? 네. 전대차는 뭔가요? 전체를 다 빌리는 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이럴 줄 알아요. 임대인, 임차인 물론 뭐 쉬운 거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야 이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대차는 뭐냐? 임차인이 제3자한테 또 임차를 해주는 거를 전대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윤서 당황하지 마세요. 복덕방 언니가 임대인인데 윤서가 내 집을 임차를 했어, 월세로. 그런데 방 하나가 비는 거야. 이거를 내가 쫑PD한테 방 하나를 또 월세를 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임대인이고 윤서가 뭐야? 임차인이잖아. 그러면 윤서와 쫑PD는 너가 전대인이 되는 거고 쫑PD는 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이 또 제3자한테 빌려주는 걸 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이거는 제 전문이죠. 네, 우리 지난 영상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모르면 지난 영상 안 보신 거야. 여기다가 좀 걸어주세요. 이 영상은 꼭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 자,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기록부, 신분증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소유관계와 권리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다라는 거. 그러면 그 등기부 등본상에서 제가 또 알려드렸던 근저당권,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그 집에 대한 혹은 그 부동산에 대한 빚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봤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은근히 아파트 투자하거나 혹은 건물이 나 이런 거 부동산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되게 쉬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외우면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즉 대지 안에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예요. 건폐율 하면 다 가로로 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건폐율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용적률은 뭐냐면 용적률이에요.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나 넓은지, 용적률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용어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비율이 높으면 좋은 거겠죠. 아파트나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고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다는 거는 부동산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레버리지 효과. 왜 레버리지는 항상 이렇게 발음을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 효과. 그 티칭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을 한번 좀 따와서 해주세요. 레버리지 효과. 영어 나왔다고 끌려고 하시는 분들 참으세요, 지금.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자본주의 투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레버리지가 뭐죠? 대출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아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맞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그냥 그 단어의 뜻이 뭐죠? 지렛대. 지렛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잖아. 네. 잠깐 말문이 막혔던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렛대예요, 지렛대. 그런데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 같은 데 배웠지만 지렛대의 역할이 뭐야? 작은 힘으로 큰 거를 내가 끌어올리는 게 지렛대잖아. 그것처럼 타인 자본, 아까 윤서가 말했던 그 대출 같은 게 대표적인 지렛대예요. 그래서 대출, 타인 자본을 가지고 더 큰 거를 내가 사서 큰 수익을 얻는 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고, 즉 내가 작은 자본이지만 타인의 자본, 대출 같은 걸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대출로 가봅시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어요. 담보대출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게 이거고, 신용대출은 너의 신용, 개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도 은행에서 이제 많이 듣는 내용인데,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건 대출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중도에 다시 갚아. 그러면 수수료를 내라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대출을 갚으면 좋은 거 아니야? 대출을 갚으면 좋은데 왜 제가 수수료를 왜 내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 은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해주는 거. 그치. 은행은 대출 이자로 먹고 사는 데잖아. 그러니까 대출을 해간 사람이 그걸 다시 갚는다? 라고 하면은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기간 내에 빨리 갚는 거면은 수수료 내 라고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난이도가 갑자기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 LTV, DTI, DSR, RTI. 이거 뭐 가능하겠어요, 되게? SDA? MBTI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LTV 같은 거는 진짜 많이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짜 대출해가지고 인터넷에 부동산 대출 이런 거 쓰면은 외계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LTV는 이게 다 이제 줄임말인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LTV는 네 집값 기준의 대출 비율이에요. 집값 기준 LTV. 그리고 DTI는 너의 소득 기준 대출 비율이에요. 네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줄게. 그리고 DSR은 네가 가진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대출을 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빚 전체의 기준으로 DSR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RTI는 임대료 기준의 대출 규모예요. 기준이 다 다른 거야. LTV는 집 살고 있는 거. 그치. 말을 더듬고 그래. 나랑 좀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서와 같아. 나의 목표는 윤서야. 그래서 LTV 집값 기준, 부동산 기준으로 대출을 해줄게. LTV는 집값 기준, DTI는 소득 기준, DSR은 전체 대출 기준, RTI는 월세 기준. 그냥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칠에 겁먹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라고. 잘했어요. 한숨이 났다. 우리 큰 산을 하나 넘었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취득세와 양도세. 이거 너무 쉽나? 취득세는 취득했어? 그럼 돈 내세요. 이거예요. 정부에 세금 내세요. 양도세는 너 집 팔았어? 이익 봤어? 그럼 그거에 대한 돈 내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는 넌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1가구 1주택이면 과세를 안 하겠습니다. 라는 비과세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미 22개를 했어, 우리가. 다음으로 임장. 예를 들어보면 나 임장 간다. 나 이번 주에 임장 가. 나 임장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임장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현장 답사를 해서 집도 알아보고 건물도 알아보고 하는 걸 우리가 임장이라고 합니다. 임장 간다고 하면 너 어디 뭐 집 보러 가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세권이나 숲세권 이런 단어도 알죠. 역세권은 뭐야?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그치. 지하철역 근처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나온 게 숲세권이에요. 그래서 서울숲이라든지 숲을 끼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숲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이제 숲세권이라고 합니다. 뭐 응용하자면 편세권 이런 것도 있어요. 편세권. 편의점? 그렇지. 편의점 가까이에 있는 거. 원룸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오피스텔 같은 거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개를 끝냈어요. 그래서 5개만 더 할 건데 5개는 다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최근에 내가 들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줄임말이 만관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관부. 이건 윤서 몰라? 이건 저도 모르겠는데. 많은 관심 부탁 이렇게 줄이더라고. 근데 이 줄이는
된 거를 부동산 용어도 굉장히 많이 줄여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별거 아닙니다. 강서송, 강남 서초 송파, 강서송,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구들을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묶어서 줄임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부동산 카페 같은 데면은 다 마용성 어디 아파트, 노도강 중에 뭐가 낫나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줄임말들이에요. 이거는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용성 뭐라고? 마포, 용산, 성북구? 성동.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굉장히 핫했던 지역입니다. 어쨌든 29개를 우리가 끝냈어요. 마지막으로 초품화. 초품화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초품화가 뭘까요? 초품화 줄임말이야. 뭘 품은 그런 그렇지. 건데? 역시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예요. 우리 윤서 PD가. 자,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래서 초품화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초품화 마지막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0개를 저희가 방금 끝냈어요. 굉장히 뭐 간단하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르쳐 주니까요. 언니가 가르쳐주니까 또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불인이 대표한테 질문할게요. 건폐율 뭐야? 대지 면적 대비 대지 넓게 지은. 그렇지, 건폐율이에요. 용적률은 높게 짓는 거.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뭐 훌륭합니다. 우리 이제 복덩이들도 이 정도 수준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퀴즈를 계속 내고 싶지만 내지 않을게요. 나중에 뭐 시험을 쳐야 되나? 구독자들 모아놓고. 그리고 매 맞는 거. 제가 뭐 사랑의 매 같은 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준 없이 그냥 좀 알면 좋을 만한 단어들로 기초 용어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이런 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우리 덩이들, 불인이들 애쓰셨어요. 그럼 이제 쉬세요, 여러분. 안녕.